2003년 3월 30일 저녁 8시 무렵 일본 나고야시 키타구에 위치한 한 주택단지를 걷던 에츠코는 자신을 부르는 여성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를 불렀던 붉은 앞치마와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했던 중년의 여성은 오손의 방면은 어딘가요? 라고 물었죠. 여성이 타고 있던 자전거 역시 붉은색이라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은 에츠코는 빨리 자리를 벗어나려는 마음에 저쪽 방면이에요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에츠코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뒤로 향하자 여성은 기다렸다는 듯 자전거에 달린 바구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에츠코는 상처를 입고 쓰러졌고 여성은 그녀가 놓친 가방을 들고 달아났죠. 인근 주민의 신고로 에츠코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4월 1일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여성의 이름은 이다 카즈요. 그녀는 타인에 비해 자신이 불행하다며 짜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죠. 카즈요는 1964년 11월 5일에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4인 가족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수리업에 종사했는데 그리 벌이가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름다웠지만 히스테리적인 성격으로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질린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뒤 집을 나가버렸고 홀로 돈을 벌게 된 어머니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도 그랬지만 자식들에게 더 소홀해졌고 카즈요가 등교를 거부하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둥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학교도 가지 않고 엇나가기를 반복. 어쩌다간 학교에선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이 당시 정신 감정에서 IQ가 55에서 69 범위에 해당하는 경도 정신지체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괴짜라 불리며 친구도 거의 없는, 당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이들이 기억하는 그녀의 학창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중학교는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한 그녀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밤일을 시작했습니다. 호스티스나 소프랜드 같은 직업을 전전했고 의외로 인기가 있어 그녀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유부남도 있었죠. 항상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 그녀는 잘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 반려견의 죽음을 겪고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그녀는 이 뒤로 어머니와 마찰이 잦아졌습니다. 당시에 언니는 집을 나가 어머니와 그녀만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유리창을 깨거나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기도 했죠. 결국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녀는 집을 나와 혼자 살게 되었고 이런 위험한 행동은 이웃들에게 향했습니다. 분리수거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를 지적하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그녀를 이웃들은 꺼렸죠. 몇몇 이웃들은 그녀를 피해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이혼한 뒤 소식을 끊었던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영능사로 성공해 연락을 해왔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그녀에게 매달 10만엔씩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 한동안 함께 지냈지만 아버지의 애인이랑 마찰을 일으켜 2002년에 그녀는 아버지 애인의 옷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아버지는 매달 30만엔씩 보내줄 테니 더 이상 자기와 연락하지 말라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평소에도 우울증에 시달렸고 물론 본인의 문제긴 했지만 어머니와도 헤어져 혼자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자신을 찾아줬던 아버지에게까지 쫓겨난 그녀는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뒤로 그녀는 이상한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긴 갈색 머리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달리는 그녀를 이웃들은 히라히라상이라고 불렀죠. 아무 일도 안 해도 애인에게 17만엔과 아버지에게 30만엔, 하나로 치면 400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받았지만 그녀는 인형이나 골동품에 한번 꽂히면 비싸도 무조건 사는 버릇이 있어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사들인 물건들로 집 안을 가득 채워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들을 사들였죠. 나는 타인에 비해 불행하다 라는 피해망상에 빠져 점점 화가 늘어나고 짜증만 커져갔던 카즈요. 2003년 3월 29일 그녀는 평소 모아두었던 인형을 분해해 이웃집 마당에 던져두었습니다. 당황해하는 이웃을 지켜보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녀는 다음날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 길을 걷던 에츠코에게 말을 걸어 방심하게 한 뒤 공격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빠르게 도망쳤고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에 바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멀리서 보았던 이의 증언으로 범인이 붉은 옷차림에 붉은색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 짓지는 못했죠. 첫 범행이 있고 이틀 뒤인 4월 1일, 첫 번째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날, 범행 현장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그녀는 두 번째 범행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길을 걷던 여성을 갑자기 공격해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의 메이커 가방을 훔쳐 달아났는데, 다행히 이번 피해자는 1개월의 부상으로 그쳤기에 범인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고, 인상착의를 전해들은 경찰은 앞선 사건과 동일 범이라 판단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원한을 가질 만한 이가 없었고 별다른 접점도 없었기에 경찰은 무차별적 강도 살인으로 판단했고, 인근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며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그렇다고 할 정보나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카지오도 조용히 지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해갈 수 있었죠. 가끔 나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범행을 어이없게 드러내는 이들이 있는데 그녀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8월 28일 새벽, 그녀는 한 민가의 창고에서 유리잔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든요. 체포 당시 그녀는 나풀거리는 옷에 하이힐이라는 도둑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 연달아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한 경찰은 그녀의 집을 조사했고 거기서 값비싼 메이커 가방과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가방이 두 번째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지자 그녀는 곧 강도상해죄로 체포됐고 신문 중 첫 범행까지 인정하며 얼마 뒤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에 따르면 체포 전날에도 많은 인형들을 분해해 버렸다고 했으니 점차 스트레스가 쌓였던 그녀가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체포된 그녀는 이어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 짜증이 났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여성을 공격하면 기분이 풀리리라 생각했다 라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고 불안, 분노로 인해 사회 부적응 상태에 있던 것은 맞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과 그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은 유지되는, 즉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검찰 측은 그녀에게 종신형을 구형. 2006년 2월 24일의 재판부는 그녀의 범행 동기가 너무 단락하고 이기적이며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고 책임은 무겁다고 말하며 구형대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10분 무렵 신림역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서 33살의 조모 씨가 약 10분간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해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처를 입는 사건이었죠. 정가로 분류되지 않는 소년부 송치 14건을 비롯해 흉기 상해를 포함한 정가 3범의 조모 씨는 체포될 당시 여태까지 내가 잘못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라며 자기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저지른 범행이라 밝혔고, 며칠 뒤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 라는 멍멍소리를 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문에 카지오가 밝혔던 범행 동기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나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이 제일 불행하고 이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다른 이들을 보며 분노합니다. 일본 재판부의 말처럼 단락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아마 조모 씨는 최대 형량을 받는다고 해도 무기징역에 그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나쁜 사람에 한해서는 극형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